월성원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에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울산 북구 조금 떨어져 있는 북구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8배 높게 나왔고요. 김혜정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간담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짧게 하고 말씀을 나눠서 저도 배우고 같이 얘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뭐 핵발전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간단하게 답이 단답으로 나오기 사실 뭐 여러분이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많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중국이나 일본, 뭐 독일 이런 나라를 훨씬 뛰어넘게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80개국 그러니까 OECD 국가만이 아니라 주요한 국가 80개국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고 있는 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입니다. 근데 양수발전이 이걸 이제 구실로 해가지고 양수댐을 짓겠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되게 분노가 좀 일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요금이 싼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뭐 산업용은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싼 가격으로 우리가 전기를 쏘고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무신이 고무보다 더 싼 그런 상황이에요. 전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전기를 더 싸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히 보시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 원전 밀집도도 세계 1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꼴찌, 그리고 단위 면적당 전력 소비도 전력 밀도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은 또 반면에 꼴찌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냥 에너지를 펑펑 쓰고 또 이 좁은 국토에서 원전도 마구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이라는 것이 사회적 공론화도 안 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제가 오늘 이제 핵발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 보여드리면 1995년도에는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는 9.2%로 떨어진 상황이고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전 세계 전력 생산 비중에서 원자력 발전은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흐름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원자력 발전이 빨간 선인데요. 원전은 계속해서 하강하는 추세라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역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건 보시면 약간 붉은색처럼 보이는 게 석탄 화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가스, 잠깐만. 가운데가 뭐더라? 색깔이? 원전.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장 옅은 색의 연두색이 재생에너지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도 많이 쓰지만 원자력도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는 이게 2023년 기준으로 8.9%밖에 되지 않고 OECD 평균이 재생에너지가 지금 33%예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이 30%인데 사실은 전 세계 평균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인데 우리는 이미 경제 대국이고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OECD 국가이기 때문에 평균을 할 때 세계 평균으로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비교하면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뭐 99%에 가깝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도 재생에너지가 월등히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화력발전소도 많이 짓고
많이 하고 원전도 계속 짓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31%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도 재생에너지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재생에너지는 비중이 세계에서 평균보다도 못하지만 OECD 국가에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신규 발전 투자의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미 이 흐름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가가 떨어지지만 원자력은 계속 그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IPCC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완화의 최선에 대한 재생에너지다. 이런 흐름을 보시면 이 역시 원자력이 가장 생산 발전 단가가 높다는 것을 육상 풍력, 태양광, 해상 풍력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핵발전이 비싸다는 것을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그걸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은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외부로 송전도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이 전기가 없으면 가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발생하는 최고의 사고는 블랙아웃이에요. 아시는 대로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런 송전탑 같은 경우는 진도 규모 9 이상의 지진에 당연히 다 무너지고요. 그래서 정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정전이 됐을 때 외부의 전원이 끊겨가지고 정전이 됐을 때 그 내부에서 그 비상 디젤 발전기를 포함해가지고 백업 장치가 돼 있어요. 다시 전원이 복구될 때까지 작동될 수 있도록. 근데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8가지의 백업 장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어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진 발생했을 때 원전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어요. 전원이 아웃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기면서 그 8개 단계의 백업 시스템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은 제가 아까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에너지를 물을 끓이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한번 불을 붙여서 핵분열을 시작하면 2인조로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는 핵분열이 되고 냉각수를 공급해서 우리나라 과학경수로 같은 경우에 한 300도 내외 정도로 그 물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 당연히 그 냉각 시스템이 전원이 상실되면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핵분열 계속해서 해결료는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왜 계속 오염수가 발생하냐. 저 해결료가 녹아내려서 저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냉각수를 퍼붓고 있어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고가 났을 초기 단계에는 한 40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하루에 100여 톤씩 발생을 합니다. 냉각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녹아내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들이붓고 있고 그 냉각수와 또 빗물,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형성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3년이 지났지만 이 원자로 안에 해결료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그 안에 구조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가가면 1시간 안에 취사량에 해당할 만큼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저 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저 안에 넣어서 이제 그
우리가 뭐 다 드론 갖고 찍듯이 로봇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상태를 확인해서 넣으면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로봇이 다 기능을 상실해요. 엄청난 고방사 설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로봇이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란 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상태를 14년이 지난 지금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이고, 내리는 빗물, 그 다음에 지하수, 흘러드는 지하수, 그리고 또 냉각시키기 위해서 퍼부은 오염수가 여기 해결료와 직접 닿는 정말 고독성의 오염수예요. 고독성의 오염수인데 일본은 얘를 이 오염수를 알프스라고 다핵종 제거, 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가지고 핵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다로 방류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전이 있는 위치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산 쪽보다 아래 방향에 있어요. 바닷가 쪽에 아래 방향에 있어서 하루에 1000톤의 지하수가 흘러든다고 일본 언론에도 나왔어요.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근데 그 지하수를 막기 위해서 아쉽네요. 이게 좀 예를 들면 이게 다 얼음 방벽이에요. 지하수가 스며들지 못하게 얼음으로 벽을 만들어서 했지만 지하수가 완전히 차단되는 역할을 못했고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고 또 빗물이 쏟아지고 빗물이 들어가고 또 냉각수 퍼부은 그 오염수가 일본은 그 알프스라고 하는 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정화한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시면 이 알프스라는 시스템이 그냥 여가 시설이에요. 여가 시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에도 저게 다 있어요.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하면 그게 지금은 뭐 물론 후쿠시마처럼 그 해결료가 녹아내린 사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리 정상적으로 원전을 가동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알프스 같은 일종의 여가 장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쟤네는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시설로 핵종을 제거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알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오염수를 정화하더라도 삼중수소, 탄소 14 이런 핵종은 제거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종도 한 번 정화를 했는데 처리된 탱크에 핵종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로 나오는 핵종 중에는 영인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현 정부에서도 계속 삼중수소 처리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처리수라는 것은 오염수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 삼중수소만 마치 그 오염수 안에 섞여 있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것처럼 계속 삼중수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삼중수소만 제거되지 않는다. 나머지 핵종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삼중수소 처리수라는 걸 쓰는데 탄소 14도 일본의 도쿄전력이 금방 알았어요. 제가 알지 못한다는 걸. 그거 나중에 발견해서 한 8년 후인가? 얘기하니까 그냥 인정했지만 탄소 14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뭐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되는 걸 언급하면 그게 다 쟁점이 되잖아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삼중수소만 얘기합니다. 왜 모든 원전은 삼중수소를 바다로 방류하거든.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의 약점을 잡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삼중수소는 제거를 하지 못하는데 이거 물과 희석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총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오는 건 바닷물과 섞어서 내보내든 그냥 내보내든 나오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기준치 우리 맞췄어.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건데 사실 다른 핵종도 보시면 뭐 스트론튬 90 좀 어렵지만 말이 요드 129, 세슘 137, 뭐 루테늄 106, 그다음에 뭐 세슘 134 이런 핵종들이 있어요. 이런 핵종들의 기준치를 보시면은 배출 기준치가 리터당 스트론튬 90은 30, 삼중수소는 6만이지만 나머지도 뭐 90, 100, 60 이렇게 수치가 있습니다. 이 기준치를 만족하면 나가는 거예요. 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삼중수소만 물과 희석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타의 핵종도 바다로 기준치 이내가 만족하면 나와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원래 후쿠시마처럼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그런 폭발 사고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땐 천여 종의 핵종이 나온다.
근데 한 200종 나온다. 그거는 이제 원자력계도 인정하고, 근데 일본 정부가 유의미한 핵종은 64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할 즈음에는 34종인가? 뭐 이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만 검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핵종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3종 수소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기준치를 만족하면 나머지가 없는 문제처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핵종들도 기준치를 만족하면, 기준치 이내면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중 수소 처리수의 본질은 원자력 발전이 방사능 물질의 배출이 없이는 가동하지 못한다라는 걸 사실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니네 나라도 다 원전하니까 3중 수소 방류한다. 이런 거를 사실은 그 공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3중 수소 처리수를 계속 얘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요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오늘 원래 의제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한번 알프스라는 그 핵종 제거 시스템을 통해서 정화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했더니 기준치를 2만 배 초과했어요. 2만 배 가까이. 근데 지금 녹아내린 핵 연료는 여러분 880만 톤이 남아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880만 톤에 그 안에 제일 많이 있는 핵종 중에 하나 스트론튬 90인데, 쟤는 해저에 잘 침전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해양 생물의 농축이 잘 됩니다. 바닥에 가라앉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는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20% 빠져나간데 아마 6년 걸리나 그래요. 뼈에 협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뼈암 이런 거에 원인이 되고,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얘를 칼슘으로 인식해요. 스트론튬 90을 유사 칼슘으로. 여러분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났을 때, 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약간 많이 들었을 때 갑상선암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요오드가 갑상선암 치료할 때 요오드 정제 복용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오드에 오염된, 또는 뭐 공기를 흡입할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들어오면 갑상선에 주로 축적이 됩니다. 왜냐, 우리 몸은 얘를 유사 요오드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에 축적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도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을 했고,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에는 뼈에 합착하는, 얘를 유사 칼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 880톤의 핵종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핵종 중에 하나인 게 스트론튬 90이고, 또 심지어 1차 알프스 정화를 했을 때 기준치를 무려 2만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걸 확인할 때, 정말 저 알프스가 스트론튬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세슘하고 요오드만 검사합니다. 스트론튬 90, 나머지 저런 핵종 3중 수소 안 합니다. 방사능 식품 검사할 때. 그리고 지금 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려하는 우리를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붙여서 얘기하자면 질병청,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기 때문에 질병청에 연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청이 방사능 방제 전문가, 뭐 하여튼 그 대한응급학회 이런 의료계에 있는 분들을 연구진으로 해가지고 질병청이 이 방사능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2021년 말인가? 그때쯤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거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이 되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장기 추적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추적 조사의 내용에는 방사능 오염수의 총량, 방출되는 총량, 그리고 또 수산물을 국민이 각각 섭취한 양, 이런 거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빅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20년간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보고서를 은폐했다가 국감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개발원 포함해서 원자력연구원, 뭐 한국환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4개의 국책기관은 또 이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서 전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해양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해양의 경계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이것에 대비해가지고 국제협력이나 국제협약 국제 원자력 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역시 공개하지 않았어요. 은폐를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다가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또는 들어선 이후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와 또 함께 제가 정말 우리 정부가 뭐 지금 친일파를 온갖 독립기념관장의 임명부터 포함해서 하는 걸 보면 이 역으로 보면 정말 그런 일 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 근데 1993년도에 제가 이런 막 얘기 옆으로 새는데 제가 그때 러시아가 동해에 핵 폐기물을 액체 방사능 폐기물, 고체 방사능 폐기물 투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 그때 그거 막 반대 운동 하러 다니고 그랬대는데 그때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 러시아의 해양 핵 투기를. 그래서 일본이 그 런던 협약 런던 의장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됐어요. 일본의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래서 지난 정부 2021년, 2022년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5월에 들어왔는데도 10월 달에 런던 협약 런던 의장소가 열려요. 그 당사국 총회에 해양수산부가 가서 반대했어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그런데 22년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어도 이 본격적인 방류하겠다 이런 게 시작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해양수산부는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가가지고 해양 투기 이거 우려된다. 이제 협약에서 체결이 돼서 금지를 하려고 그러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의제로 다뤄가지고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반대라는 게 사실 우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외교 관계니까. 근데 작년 2023년 10월에 가서 해수부가 180도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일본 편을 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강력히 규탄했어요. 중국은 그렇게 안전하다 그러면 왜 바다에 버리냐. 그리고 이거 여기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의 논의 의제로 다뤄야 된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거기 가서 일본 편을 든 거예요. 안전하다는 일본 편을.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국가가 정말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여하간 그런 상황에서 현재 1주년 돼가지고 정부가 적반하장으로 하는 걸 보고 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왔냐 안 왔냐 그리고 물고기에 방사능이 검출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는 이게 본질을 호도하는 접근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병청이 얘기한 대로 방사능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암이 유발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발현되는데 그리고 특히 저설량 질병청은 그랬어요. 그 굉장히 낮은 설량이라도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장기적으로 시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1년 지났는데 그 봐라 니네 옛날에 우려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고 지금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된 추적조사 제대로 된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그냥 현재 해오던 대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일상적으로 바다로 나온다는 거는 월성원전
주변에 주민들의 소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수원이 조사한 거예요. 한수원 조사기관과 한국두력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이죠. 월성원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에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울산 북구, 조금 떨어져 있는 북구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98배 높게 나왔고요. 대조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경주나 서울,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 최인접 마을,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옆에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양남, 양북, 간포가 원전 주변에 있는 마을인데 압도적으로 소변에서 방사능 물질이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처음에 이거를 민간 차원에서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또는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이럴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때는 소변 아니라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면 우리를 다 거짓말쟁이로 몰았어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람들이 원전 또 방사능 물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국회도 자료를 요구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일상적으로 나온다. 그게 이제 기준치 이내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알려지면서 이제 한수원도 이런 사실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딱 이 조사는 아니지만 다른 조사에서 최인접 마을에 5세 아이한테도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부모님들이 애의 안전을 위해서 생수만 먹였는데도 나와요. 왜냐면 물만, 그 생수만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참 유튜브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기 참 그렇지만, 이거는 삼중수소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영국에 있는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중수로, 월성원전은 특히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전인데, 여기 원전 주변에 10km 이내 임신한 여성이나 수유하는 엄마, 4살 이하 어린이는 안 살면 좋겠고, 5km 이내 사람들은 이렇게 야생식품을 먹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연구를 해서 하기도 했어요. 그 아마 이제 우리 소변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걸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울진 한빛 원전 지금 무려 10개가 있는 그 원전에서 5km 반경 안에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제가 알면서도 정말 안 하고 다녔는데 그냥 최근에는 살짝 합니다. 핵폐기물 진짜 문제죠. 뭐. 여기 원전을 가동하면 나오는 그 뭐 중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핵폐기물 중에서 특히 타고 나면 사용 해결료, 아까 녹아내리는 해결료, 제가 갖고 있는 독성이 전체 핵폐기물의 99%를 차지해요. 근데 결국 이거를 인류가 잘 말하자면 처분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까지 이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그걸 입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스웨덴인데, 스웨덴의 고준위 핵폐기장 연구시설을 제가 이거 가서 직접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저게 3.5km를 달려서 약 450m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내려간 거예요. 제가 내려갔는데 여기에다가 저 구리 용기에다가 사용 후 해결료를 집어넣어서 암벽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인 거예요. 고준위 핵폐기물을. 그러니까 500m 지하 안반에다가 저 구리 용기에 핵물질이 새어나올까봐 구리 용기에 담아가지고 저기 암벽에 저장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지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안반이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저런 나라에서도 이거를 모니터하는 뭐 비영리 기관 이런 데서는 1000년이 안 돼서 핵물질이 새어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리산 뭐 이렇게 훼손하는 거 보면 알지만 1000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반이 되게 이게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탄탄한 데가 별로 없어서, 예를 들면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 있잖아요. 그 100m 파가지고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하고 있는데
하루에 3,000톤씩 지하수가 나와요. 물이 콸콸콸 나요. 100m 팠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물이 막 흘러내려. 3,000톤씩.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핵폐기물을 지하 500m 안반에 묻을 곳이 과연 있을지. 그렇게 500m 안반에 정말 어떤 뭐랄까 지리학적 변화를 겪지 않고 저 핵물질이 새어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정말 의문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500m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그냥 3에서 5km 정도를 파가지고 핵폐기물을 묻는 거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에너지 시대가 시작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사용 후 핵연료 이 심지층 처분장을 운영 중인 나라는 없어요. 핀란드가 건설 중에 있고 스웨덴이 22년도에 건설 허가를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운영 중인 국가는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아직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지 않죠. 근데 핵발전소가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도 아직까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로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수온이 뜨거워져서 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거든요. 근데 물이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원전을 중단한 사례도 많고, 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파로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얼어붙어가지고 원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전의 바닷물 온도가 냉각용으로 끓여들 때 최고 31.2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아니 31.6도. 근데 고려원전 앞에서 31.2도, 그러니까 0.4도가 모자라는 31.2도를 기록해가지고 만약에 31.6도가 되면은 원전을 중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수온이 올라가니까 규정을 바꿔가지고 3.3도를 올려서 34.9도가 돼도 원전을 가동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미국의 무디스라고 여러분 국제 신용평가사 잘 알 거예요. 그 무디스라는 신용회사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원전이 폭염이나 태풍 이런 거에 그 위기에 직면할 거다. 그래서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원전 사업자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로 신용평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 많아요. 여러분 뭐 태풍 매미, 그 다음에 셀마 이런 거 막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다 원전이 한 곳에 집중돼 있잖아요. 영광은 6개, 저 울진은 건설 중인까지 보면 10개, 고리, 월성 다 몰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풍이나 뭐 낙뢰 이런 게 오면은 송전선로가 차단돼가지고 원전이 한꺼번에 가동 중단되는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20년도에 태풍 마이상, 하이선 이런 걸로 해서 고리와 월성 원전이 6개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특히 원전이 한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불났을 때 너무나 불안했는데 22년도 3월에 단일 산불 중에서는 역대 최고인데요. 저는 사실 이때 우리 집도 되게 걱정이 됐지만 원전에서 사고 날까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산불이 났던 진원지가 울진 원전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가 그 뭐 예전에 아까 경력에도 보지 원전에 아는 사람도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진짜 산불이 이렇게 그 뭐랄까 순식간에 이렇게 원전으로 막 오는데, 내가 원전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공포심이 들었다고. 다행히 뭐 거기 뭐 한수원의 직원들이 와서 거기 오는 것까지는 막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송전선로가 막 탔어요 그때. 왜냐면 10일간 너무 엄청난 산불이 계속됐으니까 그때 막 정전도 여러 번 발생하고 막 비상 디젤 발전기 작동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서 원전 뭐에서 7, 8개가 다 한꺼번에 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도 엄청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갈 뻔한 그런 상황이 울진 산불을 통해서 그
좀 확인이 됐고, 이때 그 여기 산불이 또 올라간 삼척 쪽으로는 가스 발전 막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역시 불안에 떨었고 이렇게 상황이었는데, 우리 기후변화, 이게 다 기후변화로 생긴 거잖아요. 그걸로부터 원전이 결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화력이 아마 61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 26개, 건설 중인 원전 4개, 그래서 전체 30개의 원전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은 제가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가 일본은 원래 원전 개수로는 우리보다 많았는데 지금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원전이 많아서 실제 운영 중인 원전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위이고요. 폐로하는 원전이 건설 중인 원전보다 더 많고, 사실 건설 중인 원전도 중국, 인도, 러시아가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우리나라도 같이 가세해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전력수급 기본계획, 여러분은 다 아시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양수발전하는 거잖아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차, 11차를 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10차, 11차는 이제 실무안이 발표됐지만 그게 뭐 현재로서는 확정될 걸로 보여지는데, 10차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지난 정부에서 그 건설하지 않기로 중단했던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노후원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전체 다 수명 연장하겠다고 결정했어요. 14개를 결정했고, 이번에 그 다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신규 원전을 다시 3개를 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규 원전 3개는 한 곳에 3개를 짓지 않을 거예요. 후보지를 2곳은 최소한 물색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울진, 월성, 고리, 영광에 핵발전소가 있는데, 그동안 뭐 탈핵운동이 이긴 게 별로 없지만 새로운 원전이 짓는 거는 안 됐어요. 후보지. 그게 영덕에서도 막았고 삼척에서도 막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가지고 원전을 짓겠다는 사인인 거죠. 그리고 그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이것도 지금 실증 연구 중인데, R&D 중인데 이거를 정기본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0차 정기본, 11차 정기본이 있는데, 원전이 2038년이 되면 35.6%로, 그래서 2018년에 비해서 무려 12% 넘게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걸 볼 수 있고, 뭐 석탄 발전, LNG, 재생에너지 있지만,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 때 하겠다는 건 별로 없어요. 다음 정부로. 재생에너지, 뭐 석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은 다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원전만 확정을 짓는 거죠. 원전 중심으로. 정기본은 그 이번에 정기본 총괄위원장도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맡았어요. 그래서 뭐 후일담을 들었어요. 원전은 처음부터 논쟁 사안이 아니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고, 가스 발전을 줄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쟁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원전을 더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겠다는 그런 걸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노후원전, 이제 한빛원전하고 관련되는 거는 2038년까지 노후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하는데, 이 중에 9개 원전은 한 번 더 수명 연장을 하는 거예요. 수명 연장을 한 번 할 때 10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8년 사이에 10년이 도래할 수 있는 원전은 지금 2024년이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연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정기본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빛 1, 2호기는 내년, 그 다음에 그 2026년에 다 원래 폐쇄하기로, 연구 정지하기로 결정됐던 것들이 지금 다 모든 원전들이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빛 1호기는 뭐 말씀드린 대로 85년, 86년에, 그러니까 85년, 86년에 가동이 됐다는 거는 70년대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전을 건설하는데 다
뭐 길게는 지금 10년 이렇게 가까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인데 이거 다 수명 연장해가지고 계속 가동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전을 수명 연장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그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해서 국회에서 이거 수명 연장할 때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수렴하는 대상이 방사능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공개해서 그걸 통해서 주민 뭐 공청회 동남 이런 거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런데 한빛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얘기가 번지는데, 이 방사선 비상기업구역 30km 안에 있는 주민 읍면동이 걸리는 데를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어요. 6개 지자체 해당 경계에 포함이 돼요. 저 30km도 원래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까지는 8에서 10km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만 동의하면 다 끝났는데 저희도 저거 운동을 통해서 법을 바꾼 거예요. 30km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상계획 구역을 8에서 10km에서 30km로 그때 국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 법을 개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6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어디 갔더라? 여기 한평군에서 우리 이거 너무 어려서 못 알아보겠다. 정말 도대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의견을 내려도 낼 수 없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최신 기술 기준, 이거 40년 전 기술로 해가지고 현재 기술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으니까 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거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만 했는데,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제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공개한 환경영향 평가서예요. 뭘 보고 의견을 내라고. 이게 아예 그냥 다 이렇게, 사실 이 원자력 압력용기 노심 구조 및 해결 집합 증기 발생기는 그냥 아무런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지웠어요. 여기는 심지어 미국 생산량도 저렇게 완전히 다 지우고, 보시면은 기체 폐기물 방출 지역별 연간 방출,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다 지고 액체 폐기물 예상 방출량 연간 이런 것도 다 블랭크.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렇게 다 지워놓고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한 영향은 전체 페이지가 한 630 몇 페이지인가 그랬어요. 686페이지 중에서 그 영향에 관한 건 510에서 544페이지,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영향은 545에서 610페이지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일반적인 얘기로 그렇게 블랭크를 해가지고 대부분 공개를 하고, 공개한 내용은 정말 읽어봐도 모르는 어려운 내용으로 막 이렇게 수치 돌려가지고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공청회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반대를 했지만 또 기각이 됐습니다. 한빛 원전은 뭐 그 사이 여러 사고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수명연장 반대 운동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으면, 저는 주민들이 우리 이거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는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문서를 알기 쉽게 하도록 하는 미국의 연방법이 있어요. 알기 쉽게 문서를 써라.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플레인 라이팅 액트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여기에 맞게 직원들을 교육하고 문서를 알기 쉽게 쓰도록 이행하고 있어요. 해마다 보고서도 내고. 근데 이거를 토대로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위험 커뮤니케이션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NRC의 지침을 보시면은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고유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솔직하고 위험성 평가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위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보일수록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을 적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참여를 시켜야 되고 대중의 참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공공정책의 지속적인 일부분이다. 그리고 대중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침에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셨죠 아까 모든 거를 다 그냥 까맣게 칠해가지고 무슨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프랑스 법제의 핵심은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투명성 및 안전에 관한 법도 내가 이거 오늘 뭐 이것만 해도 정말 제가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면 국가 단위 전반에서 프랑스 원전 많죠. 미국도 많아요. 근데 이쪽은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인정하고 다층적으로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거를 국가 전체 지역에서부터 국가 단위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비도 원전이 있다. 그 원전이 있는 시설에는 지역정보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사업자와 규제기관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하고 규제기관은 요청하면 8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고 8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돼. 그리고 참여도 굉장히 여러 각계각층이 하도록 하면서 특히 환경단체 관련자의 참여 비율을 10% 이상 고용해서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역시 지나친 전문화는 지양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 어렵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설명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얘는 아직까지 상용화도 안 됐고 그냥 실증 연구 중에 있는데 이게 되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정기본에 반영을 했어요. 근데 얘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대형 원전에 비해서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고리 원전 1호기 58만 킬로와트였어요. 근데 지금 원전은 140만 킬로와트. 이건 뭐냐면 규모를 키워서 경제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소규모 원전으로 갔어요. 양수 발전하고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계가 이런 말하자면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소형 모듈 원자력. 세계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원자력계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이거는 마치 원전이 아닌 것처럼 같이 추진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나 더 적극적으로 이걸 아예 정규본에 반영을 했고 얘는 우리 지금 한빛원전처럼 이런 대형 원전에 비해서 중저전의 핵폐기물은 35배, 사용후 해결료는 5.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비경제적이고 핵폐기물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것을 지금 이미 그냥 정기본에 반영해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수발전 여러분 저보다 아마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전력 수요가 원래 적을 때 이게 원래 핵발전소에 쌍생하잖아요. 예전에 이 양수발전을 도입할 땐 제가 산청에 양수댐 들었을 때 반대운동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우리가 이제 핵발전소에 쌍생하라고 하는 거는 밤에 전기가 남아돌 때 그 전력을 끌어다가 전기를 많이 쓰는 낮에 그 내려보내기 위해서 양수발전을 원래 만들었고 그게 목적인데 심화 전력 요금이 그땐 쌌죠. 우리나라가 그 전기를 많이 쓰게 하려고 심화 전력 요금을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전기 요금을 80년대에 9번인가 인하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심야에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기 요금을 다 올리면서 지역에 계신 분 너무 잘 알지만 심야 전력에 전기를 남아도는 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발전이 사실 용도 폐기된 셈이 된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뭐 발전량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8차 정기본에 이 갑자기 그 세계 건설 지역이
양수댐 양수발전 후보지로 되면서 이번 뭐 10차에서 6개 지역이 건설 지역으로 선정되고 11차 정기본에서는 아예 확정 설비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쪽에 있는 구례, 곡성 그렇게 해서 하나는 중부발전, 하나는 동서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양수발전 구례는 뭐 35년 준공을 목표로 그 다음에 곡성은 3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양수발전을 만든 목적은 이미 상실이 돼서 발전 기능이 사실은 상실됐다. 근데 재생에너지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적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그거를 딱 차용해가지고 양수발전이 재생에너지 저장시설로서 최적의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발전을 추진의 논리로 삼은 거예요, 현재. 그래서 뭐 지난 8차 때부터 정기본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발전 시설을 목적으로 내세워서 지금 대규모 양수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석탄화력 발전사의 먹거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석탄 발전은 지금 삼척에 있는 블루파워를 끝으로 신규는 못 짓거든요. 계속해서 폐쇄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 한수원과 플러스 발전 회사, 뭐 중부발전, 동부발전 이런 발전 회사들이 양수발전에 다 뛰어들었잖아요. 여기도 동서발전, 중부발전. 다 석탄 발전하는데요. 여기서 시장에 뛰어들면서 더 이게 본격화되고 구례나 영양 이런 데 인구가 적은 데는 유치운동을 벌이면서 이게 아무런 저항 없이 재생에너지의 대안처럼 지금 양수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과 같이 토론할 때 좀 말씀을 나누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양수댐은 사실은 누적된 적자로 이게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 이 부산의 의원이 2018년도에 양수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누적 투자로 신규 양수발전이나 현대사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이거 뭘 주장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원전을 탈원전을 해서 원전하고 같이 발전하는 양수발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런 취지에서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팩트만 하면 되니까 보시면 뭐 가동일이라는 게 1년 중에 15일 그 다음에 뭐 이용률이 1.4% 평균밖에 안 되고 이런 한심한 상황에 다시 이게 마치 재생에너지 저장시설의 모처럼 나타나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현황이 비수도권, 수도권을 한번 보시면요. 풍력 수도권 2.8, 비수도권 97.2, 그 다음에 태양광은 수도권 9.4, 비수도권 90.6을 해서 압도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된 비수도권의 재생에너지가 다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빨간 거는 원전, 그 다음에 노란 거, 이제 호남이 가장 우리나라 접속되는 태양광의 39%가 호남에 있어요. 호남, 노란 거는 태양광인데요. 뭐 까만 거, 갈색 이런 거는 석탄과 가스 발전입니다. 근데 중부 수도권에 가스나 석탄 발전이 많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 전력 그래프를 보면 수도권의 44%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은 30%밖에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전력을 보내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건 10차 때, 아니 9차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기본이 수립이 됐어요. 왜냐면 탈원전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 동해안에 있는 500kV, 아니 500kV죠. 500kV의 초고압 송전 탑 계획만 반영이 됐는데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은 이거 정기본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10차 정기본이 만들어지면 그 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송변전 설비 계획이 만들어져요. 보시면은 이 왼쪽에는 서해안에서 올라가는 2개의 500kV짜리고 나머지 3, 4, 5, 뭐 1호사들이 다 여기 쭉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10차의 송변전 설계 계획을 보면은 신규와 계속운전 원전의 전력 개통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송변전 설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영동권에 신규 신한울 3, 4호기, 그 다음에 계속 운전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삼척, 강릉, 동해에 있는 하력단지 이런 것에 송전 전력이 부족하니까 송전선로를 지어야 된다. 영남권에는 고리나 월성 이런 데서 원전이 계속 수명 연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송전을 짓고, 호남권도 한빛 3호기까지 반영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도 호남권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서해안에 이미 구차에서는 동해안에 HVDC가 그 500kV짜리 초고압 그 송전선로인데 그게 반영이 됐고, 10차에서는 이제 서해안에도 이게 반영이 돼서 기관망을 구축하는데, 한편으로는 3, 4호 같은 지역 간 대규모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근데 보시면은 이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차에는 약 29조 3조 원이 드는데 이걸 56.5조 원으로 설비를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원래 지금까지는 전촉법이라고,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 이것도 정말 악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양수발전 그런 거 하면 다 적용이 돼요. 15개 법을 의제하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통과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백두대간 보호법을 포함해서 신규 13개 법안도 의제하는, 그러니까 무려 28개 법안은 다 통과하는 걸로 보는 그런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민주당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결국은 수도권의 수요가 계속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수도권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과 법들이 추진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 개당 40메가에서 100메가와트를 써요. 근데 AI는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면 AI는 전기 먹는 공용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다, 그래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송전망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밑에서부터 전력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삼척 블루파워, 동해 북평하력, 안인하력은 가동률이 30%도 안 돼요. 안인하력은 아예 세워놔. 송전망에 물리지를 못해가지고 포화 상태가 돼서. 근데 지금 원전은 계속 짓고 있고 얘네도 해야 되니까 신가평까지 그 초고압 직류 송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호남도 당연히 반대하지만 경상도에 있는 분들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왜 수도권이 있으면서 강원도에 이 송전선로를 까냐, 반대운동, 여기는 홍천, 여기는 원주 이런 데서 하고, 또 여긴 전북, 뭐 등지에서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로 지나가는 데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그 정부가 이 포화 대책의 하나로 9월 1일, 오늘 9월 2일이죠. 벌써 시작이 됐네. 광주나 호남 이쪽 지역에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출력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더라도 그냥 출력 제어를 하면 송전선로에 물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주나 이런 데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정하고 9월 2일부터 2031년 말까지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도 허가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 전력 송전망 개통에 포화되니까 대책으로 지금 산업부가 발표한 상태에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선로를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개통이 접속을 차단하겠다, 이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막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광주에 있는 분들은 원래 한빛원전 1, 2호기를 수명 연장을 2025년, 2026년에 계획대로 연구 정지했으면 2기가와트의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저거 때문에 우리 재생에너지를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죠. 왜냐하면 국회 토론회 와서 한국전력에 있는 직원이 얘기를 했어요. 원래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를 폐쇄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개통에 반영을 안 했다가 다시 수명 연장을 하는 걸로 되니까 송전망도 건설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거는 또 그 수명 연장을 하니까 아까 제가 10차 송전정 설비 계획에 말씀드렸듯이 다 원전을 가장 우선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한비원전을 포함한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지시키는 게 재생에너지하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쟁 관계예요. 원전을 성장시키는 데는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 원전 중심으로 가면 재생에너지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태양광 산업은 반토막 난 지 오래예요. 하나큐셀은 공장 그 희망퇴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해외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큐셀 같은 그런 그 모듈 만드는 업체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하면 그거 중심으로 송전망도 건설이 되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근데 사실 양수발전이야말로 이런 재생에너지의 기본적인 거, 재생에너지 확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분산에너지를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곳에 전력을 생산하고 그 지역으로 분산돼야 하는 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양수발전이에요. 그리고 탈석탄 목적에도 배치되는 게 양수발전이죠. 이거 다 산림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무슨 이게 기후변화의 대응이에요. 이거 기후위기 대응 뭐 연락의 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이런 송전망 문제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운동하는 쪽에서는 비수도권, 이게 이제 지역 차별 요금제인데 원래 취지는 수도권의 요금은 올리고 송전 비용을 물어가지고 비수도권에는 전기요금을 내려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내려가게 하자. 그게 이제 운동이 지향하는 건데 정치권은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도 요금을 낮춰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지역으로 가게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그 기업이 가고 또 그 비수도권의 수요를 다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를 그 뭐라 하자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막 크게 운동으로는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을 조기 폐쇄하면 전력 여유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작게는 뭐 15기가와트에서 37기가라고 하는데 37기가와트가 잘못 계산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15기가와트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아까처럼 전기 먹는 하마, 공용 이런 데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거 제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수도권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급 위주의 전력 기본 수급 정책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정책 이거를 유지하는 이상은 계속 양수 발전도 짓고 원전도 짓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지금 환경단체들은 백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요를 분산하고 초고압 송전선로를 지향하면서 필요한 송전선로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하면 송전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갈등이 되는 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제도적인 그 민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하는 방식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먼저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